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해설을 맡은 세법 임기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매달 중간고사, 그 다음에 월말고사 시험 보시고 또 전국 모의고사 같은 시험도 보시죠. 시험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커리큘럼을 만드는 이유는 시험 보는 능력을 키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적응력을 좀 많이 키워서 실제 시험을 봤을 때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적응할 수 있게끔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기회가 되실 때마다 시험은 좀 많이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 능력을 평가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어떠한 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것이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낼 것인가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를 좀 거쳐야 내가 가장 빨리 그것도 답을 가장 빨리 맞출 수 있고 많이 맞출 수 있는 루트를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문제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중간고사 모의고사는 우리 총 16문제 중에서 딱 절반.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배웠었던 내용, 중간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출제를 했고, 다음 4월 달에 월말고사 때는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인데, 양도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골라라. 자, 양도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기억번을 봤더니 지방교육세가 나왔네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이나 보유 단계에서는 나와도 양도 단계에서는 안 나오겠죠. 그러면은 일단 기억번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버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4번 아니면 5번 중에 나올 건데, 자, 4번, 5번의 공통점을 보니까 니은하고 미음이 공통점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니은하고 디귿만 알면 되죠. 실제 시험 문제는 이러한 식으로 풀어내셔야 돼요. 이걸 다 풀어놓고 나서 여기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아닌 걸 먼저 찾아서 버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서 찾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빨리 푸는 방식이고, 그래서 봤더니 니은번이 농어촌 특별세가 나왔죠. 우리 농어촌 특별세는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오죠. 그러면 니은번은 들어가야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서만 나오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고, 자, 소득세하고 인지세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방교육세는 취득하고 보유 단계에서만 나와요.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하고 보유 단계에서 나오고, 왜냐하면 취득세 부과되거나 재산세 부과되니까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이나 보유나 양도 단계에서 다 나오는 세금이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서만 나오죠. 보유 단계에서만. 지방소득세는 소득이라는 활동은 보유와 양도에서만 나오죠. 보유와 양도에서만. 취득 단계에서는 소득이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인지세는요. 취득하고 양도 단계에서만 나오죠. 보유 단계에서는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잘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취득세 문제에서 꼭 알아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과세표준 계산할 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과 포함될 수 없는 것. 그래서 국수공판장, 즉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거나 경매나 공매로 취득을 하거나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이 입증이 되거나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때 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는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직접 비용과 일정한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그때 그 간접 비용의 범위에는 건설자금이자라든지 채무인수액이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요. 대신 광고선전비라든지 이주비라든지 부가가치세 등은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포함되는 항목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은 포함되지 않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포함되고 안 되고 중에서 할부 및 연부이자하고 연체료하고 중개보수는 꼭 주의하셔야죠. 왜냐하면 할부이자나 연부이자, 연체료, 중개보수는
법인이 취득자면 포함을 시키고 개인이 취득자면 포함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포함될 수 있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보니까 전기가 나오네요. 전기는 포함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에 봤더니 중개보수가 나와요. 자, 중개보수가 나왔으니까 뭘 확인해야 돼요? 누구인지를 봐야죠. 취득자가. 봤더니 법인이 취득을 했대요. 그러면 얘는 포함시켜야죠. 개인이 취득을 했으면 포함이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이주비가 나왔습니다. 이사비는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포함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할인받았대요. 할인받았으니까 이만큼은 지급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포함될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 나왔습니다. 이자 및 연체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이것도요. 취득자가 누구인지를 봐야죠. 봤더니 개인이네요. 개인이면 포함되지 않죠. 법인일 때만 포함이 되니까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특히 할부이자 및 연부이자, 연체료하고 중개보수는 취득자가 누구일 때만, 법인일 때는 포함하지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했을 때는 제외한다. 반드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장이니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죠. 자, 이번에 작년 하반기에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세율 문제인데 여러분들께서 약간 좀 어려워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에서 한번 내봤는데, 자, 취득세 문제에서 주택 취득 등에 대한 중과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크게 3배짜리가 있고 5배짜리가 있죠. 그걸 여러분들께서 찾아내십시오. 근데 그 3배나 5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걸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항상 취득세 문제는 무엇부터 보셔야 되느냐면 무슨 취득인지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오죠? 자, 그래서 1번을 봤더니요. 유상으로 취득을 했대요. 그것도 법인이. 자,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을 했으면은 주택을 취득했으면 5배 중과세죠. 5배 중과세를 뭐라고 표현해요? 표준세율에다가 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4배를. 그러니까 표준세율을 놔두고 기준세율의 4개를 합치니까 몇 배가 되는 거예요? 5배가 되는 거죠. 1번이 틀렸죠? 자, 2번을 봤더니요. 3주택자입니다. 자, 무슨 취득이냐? 유상취득입니다. 유상취득인데 3주택이 됐대요. 어디에 있는 것을 취득을 해서?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걸 취득을 해서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걸 취득을 해서 3주택이 됐으면 3배죠. 그러니까 3배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표준세율에다가 기준세율의 2배를 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2배.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요. 역시 무슨 취득이냐? 유상취득입니다. 근데 몇 주택이 됐어요? 3주택이래요. 어디에 있는 걸 사가지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걸 사가지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걸 사서 3주택이 이상이 되면 그때는 5배 중과세죠. 5배 중과세는 뭐라고 표현해요?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뭐 한다? 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4주택입니다. 자, 4주택이면 무조건요. 그것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4주택 이상이면 그게 조정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무조건 몇 배예요? 5배죠. 그 5배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다? 이렇게 가셔야죠. 그 다음에 5번에 갔더니 이번에는 무상취득입니다. 자, 무상취득이었을 때는 전제 조건이 2가지가 필요하죠. 무상취득, 자,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중과세가 되려면 어느 지역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조정대상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3억 원 이상짜리야죠. 그러면 몇 배 중과세? 5배 중과세죠. 그래서 그 5배 중과세는 기준세율이 얼마? 100분의 400을 합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잘 보셔야 될 게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개인이냐 법인이냐로 나누셔야죠. 개인이냐 법인이냐로 나누신 다음에 다시 개인은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니면 비조정대상 지역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1주택자냐 2주택자냐 3주택자냐 4주택 이상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해주셔야죠. 그래서 1주택이 되면 그냥 원래 세율엔 표준세율을 적용하시고요.
2주택이 됐을 때는 3배 중과세 하시고 3주택 이상부터는 5배 중과세 하죠.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대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2주택까지는 그대로 표준세율로 가고 3주택부터 중과세가 되는데 3배, 5배로 가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이 취득을 했으면 조정 대상 지역이든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몇 배 중과세냐? 5배 중과세고요. 그 다음에 무상으로 취득을 했다면 전제 조건은 반드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야 되고 그게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느냐면 3억 원 이상짜리 하죠. 그러면 몇 배 중과세냐면 5배 중과세인데 자, 3배라든지 5배 중과세 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봤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실 때는 이러한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되 실제 시험에서는 3배다 5배다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오죠. 왜냐면은 요 3배나 5배는 어디에 3배, 5배냐면 취득 쪽에 3배, 5배거든요. 취득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율이 취득에 대한 세율하고 등기에 대한 세율을 묶어서 우리가 취득세를 내는데 요 두 개를 묶어서 내는 것을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만 3배 하거나 여기만 5배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요 두 개 묶은 무슨 세율에서 표준세율에다가 기준세율에 두 개를 합한 세율, 요게 몇 배짜리냐면 취득의 3배 중과세고 표준세율에다가 기준세율에 4배를 합한 세율, 요게 5배짜리고요. 취득세는 항상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죠. 자,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시면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죠. 1번 봤더니 취득한 것으로 본대요. 언제? 등기일에. 그래서 봤더니 매립관청이 나왔네요. 매립관청이면 등기일이 나오면 안 되죠. 취득 시기를 물어볼 때 등기일이라는 말은 승계취득일 때만 나와요. 승계취득이 아닌 경우는 등기일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참고로 매립관청이면 무슨 날로 가요? 공사, 준공, 인가일로 가죠. 자, 2번에 봤더니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대요. 70%를 가산해서 가산세가 70% 나오는 경우는 없죠. 우리 가산세의 종류는 10%짜리, 20%짜리, 40%짜리, 1을 10만 분의 25 그리고 80%짜리가 있죠. 취득세 가산세는 이거밖에 없어요. 70%짜리가 나올 수가 없죠. 무조건 틀렸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느냐. 자, 앞에 보니까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을 했는데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다. 자, 요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70%가 아니라 몇 프로짜리예요? 80%짜리가 됐어야죠. 중과산세 문제니까.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봤더니 뭐 하래요? 신고하고 납부하래요. 아, 신고 납부 기한을 물어봤구나. 그래서 봤더니요. 60일이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딱 하나만, 두 가지로 확인해야죠. 첫 번째는 상속이나 등기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상속이 나왔을 때는 6개월이 나와야 되고 등기가 나올 때는 무조건 접수하는 날까지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대충 봐도 상속이나 등기라는 말이 없네요. 그러면 60일이 맞아요. 그 다음에 꼭 확인하셔야 될 거, 이 단어죠. 이미 납부한 세액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앞서서 낸 게 있으니까 당연히 뭘 해줘야 돼요?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단서를 꼭 하나 붙이죠. 가산세 포함해서 공제한다, 제외하고 공제한다. 제외하고 공제를 했어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요. 취득한 것으로 본대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요. 설립시가 나왔네요. 설립시 나오면 취득으로 보지 않죠. 과점주주가 됐을 때 원래 취득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설립 시점이면 취득세 안 내죠. 5번에 봤더니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딱 보니까 뭐가 보이세요? 개수가 나왔네요. 개수가 비과세가 되려면 단서 2개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무슨 주택이어야 돼요? 공동주택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대수선은 제외했어야죠.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번 보죠. 뭐 한다고 돼 있어요? 부과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봤더니 묘지가 나왔네요. 맞죠? 묘지는 취득세에서만 과세고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다 비과세입니다. 2번에 봤더니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대요.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으면 맞죠? 자, 그러니까 등록관청 소재지라는 말이 나오려면 일단 첫 번째는 문제가 등록면허세야 되고 두 번째는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요 단서가 꼭 나와야 되고요. 세 번째 봤더니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봤더니 신고는 안 했는데 무엇은 했대요? 납부를 했대요. 그러면 신고는 안 했지만 납부했으면 등록면허세에서는 뭐 한 걸로 봐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죠. 신고 의제제도.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가 나올 리가 없죠. 맞죠? 자, 4번에 봤더니 1000분의 15가 나왔습니다. 아, 세율 문제. 그래서 봤더니 상속이네요. 자, 상속이면은 우리가 취득세에서 외웠을 때 38광땡. 자, 등록면허세에서는 얘만 넘어오면 되죠. 그러니까 15가 아니라 8이 나왔어야죠. 무조건 틀렸죠. 15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증여에서 나올 이야기죠. 증여에서. 5번에 봤더니 공부상 금액으로 간대요.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르면 맞죠?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도 취득세하고 마찬가지로 뭐가 원칙이에요? 신고된 금액이 원칙이고 만약에 신고가 없으면 뭘로 가야 돼요? 그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하든 아니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든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갔었어야죠? 근데 그때 요 신고된 금액이 만약에 공부상 금액하고 다르다면, 즉 등기부상 금액하고 다르다면 그때는 신고된 금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부상 금액으로 가야죠.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오직 등기를 위해서 내는 세금이니까 등기부에 얼마라고 기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사상 금액하고 공부상 금액이 다르면 그때는 공부상 금액으로 갑니다. 유일하게 등록면허세만 이래요. 다른 세금은 이러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것이고,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보니까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자, 재산세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납세 의무자 문제. 1번 보죠. 1번 봤더니 공유 나왔네요. 공유 나오면 무조건 누가? 지분권자. 그리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은요, 균등. 1번은 맞죠? 자, 2번에 봤더니 주택이 나왔습니다.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대요. 그러면은 누가 납세 의무자냐? 소유자가 2명이죠? 그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죠. 그 소유자. 이 소유자가 그대로 납세 의무를 지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2명이니까 뭔가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눌 때 무슨 비율로 나누어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면적 비율로 나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누가 납세 의무를 진대요?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대요. 자, 매수계약자가 나오려면 단서조항 2개. 국가가 나와야죠. 그 다음요, 무상이 나와야죠. 국가 무상 나왔으니까 매수계약자가 맞죠. 자, 4번에 봤더니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항상 여기까지 봐야 돼요. 누구한테? 사용자한테. 사용자가 납세 의무가 있으려면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나와야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사용자, 신고하지 않았으면 공부상 소유자.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자로 본대요. 수탁자를. 그래서 봤더니 신탁재산이네요. 신탁재산, 올해부터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돼야죠. 위탁자가. 참고로 수탁자는 언제 납세 의무를 지느냐면 위탁자가 체납을 하고 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위탁자의 재산을 체납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액이 발생했을 때만 수탁자가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자의 재산을 다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을 때만, 그 전까지는 누가 납세무자냐? 위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올해부터 다시 개정돼서 지금 시행되는 제도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올해 시험지에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봤더니 가감할 수 있대요. 50% 범위 내에서. 표준 세율은 맞죠? 단 가감한 세율은 10년간 적용한다. 틀렸죠? 해당 연도에만 적용해야죠.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잖아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가감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그 가감 조정한 세율은 그 해만 적용하죠. 다음 연도나 그 다음 연도까지 적용하지는 않아요. 자, 2번에 봤더니요. 뭘 물어봤느냐? 과세 표준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건축물이네요. 그러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100분의 70을 곱한다라고 나와야죠.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나와야 되니까. 3번을 봤더니 역시 과세 표준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100분의 60을 곱한대요. 100분의 60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주택이 나왔어야죠. 맞죠? 자,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70%를 곱한다라고 나와야 되고 주택은 60%를 곱한다라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꼭 확인해야 될 것은요. 시가 표준액인지 아닌지 봐야죠. 봤더니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 시가 표준액 맞죠? 또는 시가 표준액 맞죠? 왜냐하면 장부상 금액이라고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장부상 금액이라고 나오면 틀린 문장이거든요. 4번에 봤더니 4단계 누진세를 적용을 한대요. 자, 4단계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요. 주택밖에 없죠. 그것도 0.05에서 0.35%까지 나오려면 그게 무슨 주택이 돼야 되느냐? 1주택이 돼야 되고 그게 6억 원 이하짜리. 원래 주택은 1%에서 4%까지 4단계예요. 근데 0.5%씩 줄여서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경우가 몇 주택자일 때냐면 1주택자로서 6억 원 이하면 여기서 0.5%를 빼줘요. 0.05%를 빼줘요. 그래서 1% 대신 0.05, 4% 대신 0.35%를 적용합니다. 이것도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1000분의 50이래요. 5%짜리죠? 재산세에서 5%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요. 고급 선박밖에 없죠.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 봤더니 1번 보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나왔습니다. 물건 확인해야죠. 봤더니 건축물이네요. 틀렸죠? 9월 달에 내는 것은 토지밖에 없죠. 2번에 봤더니요. 20만 원 이하면은 7월 달에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대요.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요. 주택밖에 없죠. 토지는 절대 나올 수가 없죠. 항상 물건은 꼭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재산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슨 취득이냐고,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슨 재산이냐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항상 취득세는요, 무슨 취득인지에 동그라미 치고 가셔야 되고, 재산세는 무슨 재산인지를 꼭 동그라미 치고 가셔야 돼요. 3번에 보죠. 3번에 봤더니 신청하래요. 무엇을? 물납을. 자, 그러려면 일단 전제 조건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해야 되고, 물납 신청이니까 언제까지? 10일 전까지. 요 단어가 꼭 들어와야죠. 물납은 10일 전까지. 참고로 분할 납부는 이 단어가 빠지죠. 그냥 납부 기한까지고. 5번에 봤더니 재산세를 부과하래요. 무슨 현황에 따라서?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서. 틀렸죠? 재산세는요,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요, 무조건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죠. 5번에 봤더니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봤더니, 자, 공용이 나왔습니다.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뭘로 가느냐? 원래 부과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유료면 무조건 부과해야죠. 유료면. 그래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원래가 뭐가 되느냐면 비과세가 되는 게 맞습니다. 비과세가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유료였을 때는 무조건 과세예요. 유료였을 때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번 중간고사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항상 푸시면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여기서 점수가 많이 나왔다, 여기서 점수가 안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자만심을 가진다거나 너무 실망감을 가진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모의고사 점수가 여러분들 실제 시험 점수하고는 전혀, 모의고사 점수랑 실제 시험 점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험 보는 환경도 다르고 시험에 접하는 마음가짐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를 이비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아는 문제인데 틀렸다면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후회를 한다거나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한다거나 너무 자만심에 빠진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평소대로 자신을 믿고 꾸준하게 해주시되 몰랐던 것을 틀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알았던 문제를 틀렸다면 어디를 내가 잘못 봤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꼭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다 보면 실제 시험 당일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점수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그냥 믿고 내가 잘못했던 부분, 내가 실수했던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꼭 체크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월말고사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